김종대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수요국회 정의당 순서를 기다렸어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 선거제도 개혁에 이 처음부터 앞장선 것이 정의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애를 쓰고 뭐 원래 정의당이 아는 100% 연동형인데 그거 양보도 하고 어떻게 해서 아무튼 사당 합의 패스트트랙 올리는 데까지 성공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이 제일 처음부터 앞장섰다가 양보도 하고 절충도 하고 해서 아무튼 소위스까지 가니까 한 곱이 넘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아 근데 그 같이 했던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그 바로 원내대표들을 새로 뽑았는데 예. 새로 뽑힌 원내대표들이 유성엽 원내대표는 갑자기 의원수 늘리라는 얘기를 하질 않나. 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거야말로 야당하고 합의해야만 된다고 하지 않나. 네. 그럼 패스트트랙에 뭐하러 올린 겁니까? 그분들 작년 12월에 그 국회 로텐다울에서 같이 철야 농성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때 그래요? 손학규 대표 단식하고 예, 예, 이정미 대표 예, 단식하고 예, 예. 의원들 돌아가면서 밤샜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이부 자리 깔고 우리 한 목소리로 유성엽 의원도 오신환 의원도. 그럼요. 그래서 다 같이 그 한 목소리로 냈던 분들인데 이렇게 달라졌네. 그러니까 유성엽 의원 얘기는 이제 호남 의원 감축은 안 된다. 지역구 의원 감축은 안 된다. 이러면서 호남의 지역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또 연동형을 반대할 수는 없고 마지막 해법이 의원 정수 확대밖에 없다. 이 논리입니다. 네. 그런데 뭐 호남만 줄어듭니까? 전국이 다 균일하게 네. 줄어들지? 네. 그게 왜 호남에 대한 지역 차별도 아니고 그냥 어떤 그런 지역주의로 또 어떤 정치의 기본 철학을 환원시키면 이건 또 이게 얘기 더 복잡해져요. 네. 그다음에 오신환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거의 신념화돼 있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네. 그래가지고 바른정당의 이제 어떤 그 미래 생존의 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방향을 보고 그 손학규 대표 단식 때도 여러 차례 오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당 대표하고 또 그렇게 척을 지면서 또 이제 당내 그 바른정당계 의원들 또 자한당 눈치 보기 이런 것들이 이제 결부돼가지고 저번 패스트트랙도 반대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보임돼가지고 아주 또 이제 반대 진영으로 이런 넘나드는 경계선을 자유롭게 뛰어넘는 이런 것들 보면 저도 좀 머릿속이 복잡하고 계산이 그래요. 정치는 일관성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책임성이고. 제가 정의당 순서를 기다린 이유가 네. 어쨌든 네 당이 함께 해서 패스트트랙 간 일종의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네. 유성엽 원내대표, 오신환 원내대표 새로 취임해가지고 이상한 얘기 할 때마다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또. 참 입장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제가 그래서 속마음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5개 당이 있는데 1당, 2당을 일단 기득권 거대 정당이라고 치고 나머지 3당 간에 삼국지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삼국지가. 그러네요. 민주평화당은 바른정당 쪼개질 때만 기다렸잖아요. 바른미래당. 네. 그러면 그쪽에 옛날 국민의당계하고 해서 다시 합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딱 간보고 있었다고나 할까. 국민의당 시즌 2.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디 해외 나가 있는 안철수를 호명하는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이제 염두에 뒀고. 근데 안철수계는 그쪽으로 안 가고 유승민계랑 합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좀 아리까리합니다. 약간 그렇지만 방송 용어로서는 적합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적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어떤 본인들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취약한 우리가 진출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어떤 그 방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의당하고 교섭단체를 유보해 왔던 게 민주평화당의 입장이었어요. 또 민주평화당 입장이 통일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박지원 의원 인터뷰했는데 과거에는 공동교섭단체 했었잖아요. 이번에 다시 할 생각도 있다면서요. 그랬더니 유성엽 원내대표가 아니라고 했대요. 그다음에 정의당까지 합쳐야 정확히 20명인데 1명만 반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대하는 의원이 분명히 있대요. 정동영 전 대표 얘기로는 몇 명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3-4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도.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은 의견 일치뿐 아니라 지금 한 지붕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안 깨지거든. 안 깨지고 있어요. 한 지붕 두 가족인데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이게 깨져도 벌써 12번은 깨졌어야 돼. 그런데 안 깨져요. 예. 예, 그 정당은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기도 어렵지만 예. 이 청산 절차도 복잡합니다. 어렵죠. 우선 재산, 자산 이 분할도 아주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당신이 나가 이러면서 네. 버티고 있는 게 두 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 깨지거든. 그러니까 그쪽하고 또 이게 그쪽을 바라보고 바른미래당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이게 조금 장기화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교섭단체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정의당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군소 3정당에 연대를 해도 시험찮을 판에 네. 나머지 두 집이 지금 내부가 복잡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선거제도 국회 개혁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정치적 공감대를 올해 상반기에 매우 훌륭하게 조성했고 패스트 트랙까지 성취했다. 예. 이건 사실 정의당이 어떤 그 전국의 하나의 중심 의제로 당사자로 부각된 흔치 않은 사건이었어요. 글쎄 거기까지 인정한다니까요. 아주 좋았어요. 예, 인정하는데 예. 지금은 그걸 왜 했나 싶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예, 역사에 큰 방향이 있으면 소소한 역류도 있는 겁니다. 저런 소용돌이 정도야. 예. 우리가 그 크게 어떤 대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일시적 혼란이라기 보고 결국은 정치개혁의 길로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나오게 돼 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까지 끌어낸 것이 역사의 큰 흐름이고 당연하죠. 지금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의 이런 반응은 일시적 역류일 뿐이다. 그건 사소한 계산이다. 예, 작은 소용돌이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큰 강물은 어떻든지 간에 바다로 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도 논의에 들어오겠죠. 내년 총선 치러야 되잖아요. 네, 자유한국당도 플랜 B, C를 계속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무조건 패스트 트랙은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마냥 그럼 장외에 있을 거냐? 이건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본인들도 선거를 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아마도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00% 수용하는 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50%로 돼 있는데 그걸 좀 낮춘다든가 아니면은 비례대표 숫자를 좀 늘린다든가 이런 어떤 절충안은 한번 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얘기들은 의원들 사이에선 개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의원 정수를 좀 늘리되 세비를 좀 깎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의당의 생각은 저희는 오래전부터 주장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세비 50% 감축, 특권 내려놓기 그러면서 특수활동비 폐지도 이제 노회찬 대표의 마지막 그 법안이었고 그렇게 노회찬 대표가 온몸을 바쳤기 때문에 기어이 그 특수활동비가 없어진 것이지 정의당이 없었다면 그건 아직도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비도 깎고 하면서 의원 정수는 좀 늘립시다. 그런 의견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싫어하잖아요. 아니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키면서 정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그러니까 225 플러스 75로 바뀌었잖아요. 구성만 바뀐 거죠. 예. 구성만 현재 47석의 비례의석을 75석으로 이렇게 구성만 바뀝니다. 그러면 지역권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이런데 전체적으로는 300명을 그대로 고수한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정의당의 입장은 그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까지 들어와서 논의를 하다가 의원 정수 확대가 논의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걸 결사 반대하고 그 의원 정수 확대를 무산시킨 장본인이 바로 자유한국당인데 그렇게 또 입장을 바꿀 수 있을까? 글쎄요. 뭐 하긴 정치는 모릅니다. 자, 그나저나 그런 논의라도 하려면 이제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무슨 정의당이 제시할 만한 대안 없습니까? 이걸 뭐 지금 패스트 트랙에서 그 물리적 충돌이 있던 와중부터 걱정한 게 이게 그 무슨 뭐 정당의 태도 표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충돌을 해버려 가지고 국회 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니 이거 앞으로 정상화도 쉽지 않겠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 많은 고소 고발 다 어떡할 거냐. 300명 국회의원 중에 97명이 고발돼 있어요. 저는 안 들어가 있어요. 다행입니다. 아니 뭐 당에다간 좀 미안한 일이죠. 저는 그래도 품격을 지켰거든요. 아무튼 97명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 이런 거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고소 취하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저 시민단체 고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 법률상 이거는 그 꼭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고
벌칙 조항이 아주 셉니다. 강해요.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셉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법기관에서도 뭐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지금 검찰로서도 참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선진화법의 전통이 7년 만에 깨진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거는 국회 헌정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건 그렇고 예. 아무튼 국회 정상화 정의당이 생각하는 해법 묘수 없어요?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에도 일정 정도 명분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제 그 패스트 트랙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자한당이 내세우는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철회하고 사과하라. 철회 사과 정도에다 또 정계특위도 좀 정계특위 사개특위 해체해라. 그 임기가 6월까지 보장돼 있는데도 네. 그런 주장을 한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은 다 그 패스트 트랙을 추동하기 위한 교두보들은 다 일단은 제거하고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패스트 트랙 자체를 부정하고 그걸 원천무효화하는 가운데서 정상화를 논의한다면 저희는 차라리 그렇다면은 현재 대치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우리는 정상화를 굉장히 촉구했습니다. 일 좀 합시다. 추경 시급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했던 네. 모든 과정을 다 부정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안 된다. 아유, 그렇죠. 네, 그건 안 되죠. 네, 네. 그 추경은 방금 얘기하셨듯이 지금 정부가 낸 정도의 규모 추경에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더 확대해야 더 된다고 확대해야 보고 한다. 있고 이번 추경이 상당 부분 내용이 어떻게 보면 재벌 퍼주기라고 또 보여지는 측면이 많아요. 뭐 신산업 육성이라는 게 다 대기업 지원인데 네, 뭐 네. 수소차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중소기업이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추경보다는 소외계층과 예. 우리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할 수 있는 예, 예. 그래서 사회 안전망 강화에 더 투입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예,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재난 관련 추경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다 총선 대비 추경이다 막 이렇게 비판하고 줄이겠다는데 네. 정의당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 저희는 반대예요. 더 늘려야 한다. 예, 지금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강조할 때입니다. 지금 위기의 한국 경제는 어떤 그 방치했을 때 시장의 실패가 예견되고 네. 민생의 위기가 예견되는 매우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대침체와 저성장의 늪에서 우리가 민생을 살피고 소외계층 약자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이 불평등이 갈등으로 폭발을 해요. 오히려 그 갈등 비용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걸 재정으로 관리해주는 적극적인 역할. 이것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예. 그렇게 보면 이 정도 추경 갖고는 안 된다. 지금 한 6조 되는데 적어도 20조까지는 늘려야 된다고 봐요. 한국당은 그래서 이제 정의당을 민주당 이중대라고 계속 부르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글쎄 뭐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최근에 패스트 트랙 과정에선 3중대, 4중대까지 격하가 됐어요. 예. 예. 근데 그런 표현보다는 지금 개혁에 지지부진하고 미온적인 집권 여당을 개혁 쪽으로 소매를 잡아끌 수 있는 예인선과 같은 역할. 네, 그러니까 어떤 이중대 같이 뒤따라가는 정당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을 개혁적으로 예인하는 정당이다. 그런 점에서는 어떤 선봉중대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중대가 아니라 선봉중대다. 선봉중대. 예. 네. 정의당 내부 얘기를 하자면 대표 새로 뽑아야 된다고요? 7월에 당직 선거에서 새로 선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뭐 어대 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차피 대표는 심상정? 네. 맞나요? 지금 심의원께서 한 번도 공식적인 출마를 표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의 미래는 걱정하고 있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금 어떤 그 강한 지도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여론을 많이 살피고 있고 네. 또 당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중이니까 출마 가능성이 없다고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는 하되 어떤 명분과 어떤 가능성 또 어떤 비전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암중모색 중이다. 네. 다른 또 나오실 분들이 또 있어요. 심 대표 말고도. 근데 그분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암중모색해서 심상정 의원이 대표 출마하면 어대심 맞습니까? 아무래도 좀 대선까지 나가신 분이고 중량감에서 또 어떤 선점 효과를 많이 누리시는 분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내 민주주의라는 거는 정의당은 정의당 법이 있어요. 맞아요. 정의당의 당내 민주주의라는 건 당원 총의고 당원 전체 투표하잖아요.
저 하도 투표가 번거로워 그때 탈당하는 분이 많아요. 이 투표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전 당원들이 정의당 당원으로 가입하시면은 굉장히 번거롭고 허구한 날 문자 메시지 전화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지금 당원으로 오란 얘기예요? 오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번거로움을 못 견디는데 이게 참여적 민주주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울 거 각오하고 오셔라. 각오하고 오셔라. 근데 그거 다 민주주의 훈련이고 체험이거든요. 실험이고. 그런 나라 그렇게 다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정의당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런 점에서 좀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정의당의 민주주의는 이 정의당식의 민주주의가 있는 거죠. 그 7월 당직 선거 그 전에 30날 의원총회 열어서 차기 원내대표 뽑아야 된다면서요? 네. 뭐 김종대 의원도 나갈 거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글쎄 뭐 그런 얘기가 제 귀에도 들리긴 합니다. 제 문제인데도. 근데 그 문제 역시도 아직까지 난 논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참으로 중차대한 총선 때까지 이제 그 원내를 책임져야 될 사령탑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다음 원내대표의 역할이 뭐냐, 그다음에 당대표하고 또 이렇게 그 팀워크를 갖춰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들까지 고려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목하 고민 중.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원내대표야말로 무슨 전당원 투표도 아니고 의원 6명이 뽑는 거잖아요. 1시간이면 끝나요. 1시간 뭐 1시간입니까? 6명이 서로 이렇게 잘 의견 모아서 한 명으로 추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간헐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경선 분위기까지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의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그 전 단계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무난하게 원만하게 결정이 되는 거고 그다지 크게 뭐 지금 변수는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주전공 분야인 그 북핵 문제 이쪽으로 좀 넘어가서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은 5곳인데 김정은이 뭐 조금만 없애려고 해서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갖고서 깨졌다는 식의 또 발언을 했어요. 이거 뭐예요? 5곳 맞아요? 아니 그 부분이 바로 북미 간의 앞으로 서로 불신의 관계에서 그 협상이 어려운 급소가 드러난 것이다. 급소? 이게 바로 급소입니다. 미국은 계속 의심하고 의심받는 북한은 반발하고 이런 어떤 그 작용과 반작용으로 가다 충돌해 왔던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항상 북미 관계의 핵 협상에 장구한 역사에서 실패했던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의심과 반발이죠. 그런데 지금 5군데라고 얘기된 건 뭐냐면은 플루토늄 시설을 찾는 건 쉬워요. 그거는 발전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얻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탐지가 쉬운데 우라늄 농축. 문제는 쥐두새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게 우라늄 농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의 플루토늄보다 우라늄을 더 중시해요. 이게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 시설을 계속 내놓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의심하는 시설을 그런데 한 번은 헛다리도 짚었어요. 옛날에 금창리가 핵시설이라 가봤는데 텅 빈 동굴이거든. 그 금창리 가느라고 미국이 돈도 지불했어요, 북한에. 그걸로 해서 의심받고 돈 벌고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지금도 의심 나면 다 봐라, 대신 돈 내라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순환 논법에 해서 끝이 없어요. 그러네요. 이 부분이 바로 급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북한이 뭐가 그렇게 의심스럽냐 하고 몇 개를 더 보여주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미국의 검증 원리주의자들이 나서서 존 볼튼 같은 사람들이 또 있다. CIA 보고서에서 뭐가 의심된다고 나왔다. 이게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 터지고 이러면 또 판 깨지고 이 검증 과정에서 결국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증의 룰을 짜는 이게 북핵 협상의 알파요 오메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급소를 건드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해버렸네요.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공개를 하고 하면 북한도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곧 북한 쪽에 응답이 나옵니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제 이게 바로 지략의 전쟁인 거죠. 그건 북한이 그런 지략이 준비돼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아시게 되겠지만 이 북미 간의 핵에 대한 검증은 이렇게 어떤 강제적 검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의심만 하고 막 압박하면은 네.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협력적 검증으로 가야 돼요. 결국 신뢰관계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기로 했잖아요. 네.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자는 식의 이 제스처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잖아요. 보냈죠. 근데 북한은 응답이 없는 거죠?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중재자 역할은 이제 인정을 안 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중재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그래요. 사실 언제까지 중재라는 건 대화 초기에 하는 거예요. 예. 대화가 무르익었을 땐 중재가 필요 없어요. 이젠 대한민국의 입장을 가지고 우리의 안보 이익과 우리의 생존의 길을 갖고 당사자로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 외교 시즌2로 문재인 정부도 조금 더 새롭게 진영을 갖춰야 되겠고. 하지만 북핵 문제의 협력적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사이에서 우리 정부는 사실 중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중재자 아닙니까? 직접 대화가 북미 간에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럴 때 중재라는 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 직접 대화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맞선 볼 때 중매장애가 필요한 거지. 이미 뭐 한참 데이트하고 있는데 거기 또 끼어들어가지고 중재한다 그러면 그러면 당사자로서 시즌2로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장을 내야죠. 그러니까 북미는 북한은 이걸 양보하고 미국은 이 점을 통 크게 결심해서 이렇게 가십시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기다리는데 지쳤습니다. 그래서 촉구하고 촉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 이익을 이야기하는 이게 더 낫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봐요. 언제까지 이제 약혼식 다 치렀는데 무슨 또 중매장애가 필요합니까? 이제는 제3자가 있다면은 그거는 주례사를 준비해야지. 예. 주례사를 준비해야지 왜 맞선 그때. 주례사가 원래 그 신랑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신부는 어떻게 하고 대답 드러내는 거. 그렇게 또 말하잖아요. 다짐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북한한테도 할 말하고 미국한테도 할 말하는 우리 목소리를 내라. 그렇습니다. 이젠 그럴 때 된 거예요. 그 시즌2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면모를 일신해서 대북 정책의 수준을 좀 바꿔보자. 전 청와대가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지켜봅시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 오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계속 그냥 가만히 있을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의도 베테랑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